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깊고 외진 산골 마을 울림촌.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산자락은 뿌연 흰 수면처럼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 한 점 없을 때면 들풀마저 숨죽인 듯 고요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바람소리만 산비탈을 따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울림촌은 외부 사람의 발길이 드문 은둔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고 집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농부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댁의 집이었습니다. 유산댁, 본명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아름답고 단아한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뒤로는 강인한 여장부로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남편은 산짐승에게 물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지만 유산댁은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홀로 농지를 돌보고 가산을 지키며 살아남으셨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날렵한 손길로 물건을 사고 팔았고 농사일도 스스로 익히셨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손 빠른 과부, 라며 혀를 내두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산댁의 삶은 외로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론 그녀를 존중하였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인에게 꺼림칙한 감정을 느꼈는지 남정네들은 그녀의 집에 좀처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그녀의 뜰을 피해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저 집은 남자 하나 없이도 굴뚝이 꺼지지 않는다더라. 어느 누가 감히 그 여인의 뜰에 발을 들이겠는가.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유산댁은 이 모든 시선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남달랐고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홀로 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가슴 속 텅 빈 공간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유산댁은 오래된 모시저고리를 꺼내어 꿰매시려 하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문득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눈가에 맺힌 작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칼, 단단해진 얼굴. 그녀는 문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밤마다 벽을 등지고 누워 손수 수놓은 이불 끝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마을 어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너머 청산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학문은 몰라도 농사일에는 익숙하고 말수도 적은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소문에 마음 한켠이 동요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우연히 그 남자와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묵직한 짐을 지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거칠면서도 슬픈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를 닮은 것 같구나. 그날 밤 유산댁은 참깨를 볶으시다 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어떤 감정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산골의 과부 유산댁과 새로운 청년 도겸 두 분의 운명이 그 봄부터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겸은 말수는 적고 조용하셨지만 일소는 누구보다 빠르셨습니다. 거칠고 힘센 남자이면서도 얼굴은 준수하셨기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속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내 생긴 것 좀 보소. 참외도 너무 참하네. 어쩌면 저리 듬직할까. 그 중에서도 유산댁께서는 자꾸 도겸이라는 사내에게 시선이 가는 자신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들킬까 두려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쓰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멀찍이서 도겸이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도겸아, 일도 잘하고 얼굴도 곱구나. 왜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지. 그날 이후 유산댁께서는 도겸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 때마다 집안일에 더욱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쌀 씻는 소리도 우렁차게, 밥 짓는 냄새도 진하게 퍼지도록 애쓰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냄새가 도겸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미 소향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향은 갓 16이 넘은 어린 아내였으나 말수는 적어도 눈치만큼은 빠르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 아낙네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점점 불안과 질투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준비하시던 중 소양은 조심스럽게 도겸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도겸 씨, 유산댁 아씨께서 자꾸 당신을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겸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셨다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나 소향은 그 말에 안심하지 못하셨습니다. 제 마음은요? 그 여인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소양아,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무 마음 쓰지 말게. 하지만 소양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산댁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윽고 마을에는 두 여인의 눈치 싸움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시선과 알 수 없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 바람조차 한층 더 조용히 불어오는 듯한 날들이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외로움이라 생각했던 감정은 어느새 그 사내를 향한 그리움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것이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유산댁께서는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도 장독대에 소금을 덮으며 생각하셨습니다.
소양 아씨는 아직 꽃 피기 전에 처녀 같고 도겸이는 그런 여인을 지켜야 할 사람이거늘. 내가 괜한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지. 결국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시며 하루가 저물 무렵 조용히 소양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소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양 아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소?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소양이 조용히 나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고 손끝에는 아직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소양 아씨, 도겸이는 참 성실한 사람이요. 이 마을에 내려와 누구보다 묵묵히 일하고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으려 늘 애쓰는 사람이요.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은 그 진중한 태도 때문이지 딴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소양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린 탓인지 아니면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꾸 타오릅니다. 소양의 목소리는 떨렸고 유산댁께서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마음속 울타리를 지키려는 날선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아내로서의 본능을 느끼고 있었고 유산댁은 과부로서 감내해야 할 선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지나가며 둘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말로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감정을 서로의 눈빛 대신 침묵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께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고 소양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생겨난 그 얇고 투명한 경계선은 마치 안개처럼 마을을 감싸며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겸께서 집에 돌아오시니 소양이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겸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소양아, 무슨 일이냐? 왜 그리 얼굴이 어둡냐? 소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겸 씨, 저는 두려워요. 당신이 저를 떠나실까 봐요. 도겸은 놀라시며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소. 그대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소양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산댁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겸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다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믿어주시오. 그렇게 세 사람의 얽힌 감정은 봄날처럼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였습니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개울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던 날, 유산댁께서는 안채 문을 조용히 여시고 밖에 서 있던 도겸을 부르셨습니다.
도겸이 이리 좀 오너라. 도겸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마루 앞에 서셨습니다. 바람결에 저고리 자락이 흩날리고 유산댁의 눈길은 그 흐느적이는 천보다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산댁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 손이 아깝소. 이 마을 논밭을 돌아다니며 품삯 겨우 받아가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않소? 도겸은 고개를 숙이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제 팔자지요. 유산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겸 앞에 서셨습니다. 그 눈빛은 그간 감춰왔던 무언가를 살며시 꺼내놓는 듯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곳간 열쇠를 줄 테니 이제 내 울 안에 들어와 함께 일하시오. 어차피 먹이고 재우는 것 나한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오. 잠깐의 침묵 후 도겸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유산댁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지키고 싶은 울 안이오. 그대 그 울 안으로 들어오시겠소? 그날 저녁 마을의 뒷담길 한편에서는 수근거림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산댁이 젊은 일꾼에게 곳간 열쇠를 줬다지. 과부가 그것도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사내를 울 안에 들였다나. 내가 봤어. 도겸이 고개 숙이고 유산댁 마루에 서 있는 거. 딱 받아들인 눈빛이더라고. 그 소문은 결국 소양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장독대에 맺히고 들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시간. 소양은 치마를 여며 입으시고 조용히 유산댁의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구시오? 유산댁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소양입니다. 문이 열리자 소양은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지으며 손짓으로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오? 소양은 마루에 앉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르신, 제 남편, 일은 시키셔도 됩니다. 저도 그분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산댁께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양은 담장 너머 어둠을 응시하시며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울 안에 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유산댁은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잠시 후 짧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게 질투이오? 소양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눈빛은 제 남편에게 받쳐지는 눈이 아니라 그 눈빛을 받고 살아온 제 삶 전체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유산댁은 알아차리셨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의 틈새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삶이라는 울타리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산댁께서는 한참을 마루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종도 울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도겸은 짐을 싸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만 남긴 채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유산댁께서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끝은 자꾸 무릎 위를 더듬으셨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의 뜰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닭은 알을 낳지 않았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는 꼬리를 내린 채 한 구석에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유산댁 우라는 사람 마음 하나 들였다 내치면 흉하단 말이야. 과부가 가질 수 없는 걸 잠시 꿈꾼 죄. 허나 그 죄는 너무 외로워서 생긴 거라 탓하기도 애매하지. 그리고 그 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꽃은 다시 피었지만 유산댁의 마루 위엔 다시는 바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솥을 대문마다 새끼줄이 풀리고 며느리들은 장터 입구에서 실을 고르고 국수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장터에서 가장 큰 소리는 술상에 앉은 사내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유산댁 말이야. 기세등등하더니 젊은 놈 하나의 눈 뒤집혔다가 마을 웃음거리 됐대잖아. 그러게 말이야. 쌀독은 잠궈놓고도 제 속마음은 열어뒀다지. 다음부턴 그쪽도 자물쇠 하나 달아야겠어. 허허. 아이들조차 따라하며 말하였습니다. 야야, 담 너머로 눈 흘기면 큰일나. 과부가 돼도 담장만은 넘지 마라. 그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쏘아올린 신호였습니다.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 감정조차 통제해야 하는 울타리. 그 모든 경계는 유산댁이라는 한 사람을 경고문 삼아 더욱 또렷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녀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네 아낙네들과 나란히 장터로 향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우물가에서도 담장 너머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산댁을 조심스럽게 피했고, 혹여 그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서둘러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의 집 담장은 마치 안개처럼 사람들의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들리던 마당 쓸던 빗자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장독대는 하나둘씩 먼지를 뒤집었으며 입을 닫아갔습니다. 울 안에 심어두셨던 쑥보쟁이는 피어보지도 못한 채 가늘게 마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장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엔 손빠르게 생선을 고르고 값에 따라 쌀을 나누어 담던 그 부지런한 손길이 멈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고 굳이 그녀를 찾거나 묻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지워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댁께서는 결코 잊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자락에 앉아 조용히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계셨습니다. 눈앞으로 지나가는 계절의 색을 마음으로 새기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을 묵묵히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아이들의 눈치 어린 장난, 남정네들의 헛웃음까지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울 안으로는 다시는 봄이 들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 뜰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청주의 외곽 뽕나무 고개를 지나
물안개 피어오르는 백화서원에는 40 후반의 훈장 김경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은 수염, 비단보다도 정갈한 두루마기, 그리고 말 한마디 허투루 내뱉지 않는 성품 덕에 유생들 사이에선 냉훈장이라 불렸지요. 김경우는 그를 가르치되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벼슬길을 꿈꾸었지만 스승의 옥사에 연루돼 뜻을 접고 고을을 떠나 이 외진 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어질 무렵 서원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흔들렸고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훈장어른, 잠시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우는 붓을 놓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너머엔 연화, 20해를 채 넘기지 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송씨 과부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화가 말했습니다. 감히 죄송하오나 서원엔 아무도 모를 때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잠시만 제 말에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중에 여인이 서원 문 앞에 선 것만으로도 수군거림이 일겠소. 무슨 일인지 곧장 말하시오. 전 그를 배우고 싶사옵니다. 여염집 처녀가 그리라니 장난이 아니길 바라오. 어미와 단둘이 삽니다. 지난 봄엔 어미가 병을 앓아 그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라 의원 앞에서 입을 닫고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무력했사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안다면 세상이 덜 두려울지도 모른다고. 허나 그 욕심이 어리석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아시오. 이 서원은 유생의 터요. 당신을 드리는 순간 내 이름도 더럽혀질 수 있어.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품속에서 천보자기를 꺼내 문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 된다 하시거든 이것만이라도 들여다보시옵소서. 저는 내일도 해가 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김경우는 문을 닫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함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문간에 천보자기를 풀자 낡은 한지 몇 장 위에 조심스레 적힌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글씨는 서툴렀으나 획 하나마다 붓자국에 망설임이 묻어나 있었고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경우는 촛불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어찌 이토록 무지한 글씨가 사람 가슴을 치는가. 이튿날 해가 지고 유생들이 모두 자리를 뜬 후 김경우는 서원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고 연화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러나 약속 하나. 입은 닫고 귀만 열 것. 글은 배우되 눈은 낮게 두시오. 이건 글 공부지 감정 공부가 아니니.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장어른. 그날부터 연화는 해가 지면 서원 뒷문을 통해 들어왔고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붓을 들었고 김경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획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붓끝에 집중한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말없이도 자라는 법. 하루는 연화가 조용히 책을 덮고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훈장어른, 책 속 이야기들은 왜 사랑을 다 눈물로 맺습니까? 김경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책 밖의 이야기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안에 자신이 감추려 했던 어떤 떨림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글 속 사랑은 세상과 맞서 싸우기 때문이요. 세상이 틀렸어도 사랑은 그 안에서 울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듣던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그런 눈물을 배워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김경호는 촛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려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시오. 감정이 머무르면 글이 흐트러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단 한 줄도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봄밤은 깊어지고 산 너머 달빛은 부드럽게 운석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원 뒷담 아래 작은 방 한 칸에서 등잔불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자그마한 손으로 붓을 쥐고 붉어진 뺨을 살짝 떨며 또박또박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옆에 앉은 김경우 훈장은 그런 그녀를 차분한 눈길로 바라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때만 해도 손끝이 떨렸는데 이제는 붓을 놓지 않는구나. 내 총명함과 끈기라니 참으로 놀랍다. 연화는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훈장어른 그저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배우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훈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조금씩 마음을 스며드는 법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면을 다져라. 그대의 앞날에 반드시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가 품은 감정은 조심스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뛰는 가슴을 느꼈고 연화는 붉어진 얼굴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은 곧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번져갔습니다. 특히 마을 어머니들과 처녀들은 저마다 궁금증과 의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원 훈장님이 여염집 과부 딸과 무슨 사이냐더라. 그래서 연화가 요즘 달라졌구나. 얼굴빛도 곱고 어쩐지 기품이 생겼더라. 처음엔 속닥거림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금세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소문은 송씨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 송씨는 한숨을 깊이 쉬며 딸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냉정하다. 어머니, 훈장어른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저는 어른을 믿습니다. 송씨는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믿음도 알겠지만 세상의 눈이 너를 가만둘 것 같지 않구나.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김경우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훈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선비로서의 체면,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은 연화를 불러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만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내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훈장어른, 마음을 숨긴다고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저도 어른께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마침내 고요하던 고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경우 훈장 어르신의 옛 제자 이인좌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때의 존경이 아닌 어두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꾹 눌러왔던 질투와 원한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예 스승께서 저보다 높이 평가받는 세상이라니 더는 참을 수 없다. 이인좌는 낮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불씨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훈장 어르신께서 그 과부의 따님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더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군거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퍼졌고 마침내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원님께서는 즉시 명을 내리셨습니다. 김경우 훈장은 당장 강습을 중단하고 자택에 머물라. 이 불경한 소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힐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김경우 훈장께서는 조용히 벽에 기대신 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깊고 무거운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령 세상에 그릇된 심판에 갇혀야만 하는가. 한편 연화 또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차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시간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죽 한 그릇을 들고 훈장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르신, 이것을 드리고 싶사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나 역시 마음이 무겁단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욱 거센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비밀은 금이 가듯 서서히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린 어느 새벽, 연화가 조심스레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어쩌려는 것이냐? 어머니 송씨의 떨리는 음성에 연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뜻을 품었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 뜻을 짓밟기 마련이다. 이제 그만두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니라.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훈장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저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동시에 관아에서는 김경우 훈장에 대한 보고, 문서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인좌, 내가 말한 일이 사실이더냐? 원님의 물음에 이인좌는 고개를 숙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직접 본 바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었사옵니다. 그 순간 관아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원님께서는 조용히 서류 위에 인장을 눌러 찍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훈장을 즉시 조사하라. 만약 불순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경우는 서원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깜빡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어둠과 빛이 뒤섞여 더욱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저 한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불안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어른, 저 좀 받아주십시오. 김경우가 문을 열자 연화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손에 든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나 훈장어른과의 인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경우는 쪽지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훈장어른,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진심 어린 대화는 바깥 세상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 사람을 멀리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연하가 훈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더라. 저런 일이 가능하겠냐만 어쨌든 둘이 밤마다 만난다고 한다. 이런 소문은 날마다 커져만 갔고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리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훈장어른께 배운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분과 함께하는 이 길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세상은 내 마음처럼 따뜻하지 않다.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연화는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던 그날 밤, 훈장과 연화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가끔은 두려워진다. 훈장어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에게 가장 길고도 무거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약속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서원 앞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원님은 김경우 훈장을 엄중히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우, 너와 연하가 밤마다 은밀히 만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경우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오직 학문과 제자 교육에 힘써 왔을 뿐입니다. 연하는 제자일 뿐이며 그 이상의 관계는 결코 없습니다. 원님은 냉랭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무엇이냐? 원님이 꺼내 보인 것은 연하와 김경우가 주고받은 여러 편지였습니다. 마을 아이가 우연히 발견해 퍼뜨린 이 편지들에는 학문에 관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은밀하고 다정한 어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경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편지들은 학문을 위한 토론과 격려의 글입니다.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너희 둘의 관계가 아무렇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연화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는 훈장님께 배우는 일 외에 다른 뜻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부디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원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의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해라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두 사람 모두 서원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히 지내라. 이 일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다. 김경우는 차갑게 식은 바람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그 결정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 연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훈장 어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견뎌내겠습니다. 그날 밤 서원 뒤뜰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김경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세상은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서 어떤 시련도 견딜 힘이 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훈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임을 반드시 증명해 보입시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더욱 굳건히 학문에 매진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는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바로 대사헌의 휘하에서 일하던 감찰관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원님의 명으로 조용히 고을로 파견되었고, 이내 이인좌의 진술과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윤 감찰관은 장부를 펼쳐놓고 깊은 눈빛으로 고을 서민들의 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상하군. 진술마다 말이 다르다니. 누군가는 들었다 하고 또 누군가는 누가 말했다고만 하고.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윤 감찰관은 원님 앞에 조용히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말의 뿌리는 이인자라 하옵니다. 원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직접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저 흘리듯 한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부풀려졌을 뿐입니다. 또한 이인자는 일부 인물에게 금전을 건네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되었사옵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원님께서는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인자를 당장 불러오라. 얼굴이 창백해진 이인좌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억울한 기색이 담겨 있었으나 원님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인자, 내가 훈장을 헐뜯기 위해 고의로 거짓을 꾸몄다는 증거가 이 문서에 모두 적혀 있다. 내 말로 인해 누군가는 명예를 잃을 뻔했고 또 누군가는 마을을 등질 뻔했다. 원님, 소위는 그저 고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허망한 변명일 뿐이다. 내 죄는 이미 하늘이 알고 이 백성이 알고 있다. 원님은 인장을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인자는 즉시 고을 밖으로 추방하고 향후 이 고을에 발을 들이는 자리에선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또한 이 일로 손상된 김경우 훈장의 명예는 관에서 직접 사과하고 그를 다시 강습에 복귀시킬 것이다. 순간 고요했던 관아 바깥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랜 억울함이 씻겨나가는 듯한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인좌는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야망도 교활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허영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다시 서원을 찾아왔습니다. 김경우, 연하 두 사람의 진심과 노력은 모두에게 명백해졌다. 마을의 화합을 위해 너희가 서로의 곁을 지키길 바란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훈장은 서원을 떠나 연화와 함께 작은 마을의 터를 잡고 조용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인식을 올리며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여염집 처녀였던 연화는 서당의 부인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시련을 넘어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었으되 누구보다도 진실하였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을 두고 글로 맺은 참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중엽 깊고 험한 산골에 자리 잡은 청월현은 세상 바깥과는 조금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청월현에 젊고 총명한 사또 이도현 대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중한 학문과 청렴한 인품으로 이미 이름을 떨치신 인물이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고시 준비에 매진해 오신 분으로서 낯선 고을을 맡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누구보다 신중하고 진심으로 고을을 살피려 하셨습니다. 첫 부임 날부터 이도현 대감께서는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행차도 위험 있는 말투도 뒤로한 채 직접 고을의 좁은 골목과 진흙탕 밭길을 걸어 다니시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초가집 앞에 앉은 노인의 한숨,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장터로 향하는 여인의 땀방울, 병든 자식을 안고 한약방 앞에 망설이던 아비의 눈빛까지. 도현 대감께서는 그러한 작고도 진한 삶의 조각들을 결코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귀 기울이셨고 메모하셨으며 때로는 조용히 백성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사또님이 백성들의 집 앞까지 와주시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옵니다. 어느 마을 아주머니의 놀란 듯한 말에 도현 대감께서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현 대감의 이러한 모습은 고을의 유지들에게 불편한 존재로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진 이권과 관습을 은근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그들의 오랜 질서를 뒤흔들려 한다는 불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고을 유력자들이 모인 잔잔한 술자리에서 한 유지는 술잔을 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신참 사또, 당신이 이 고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은 곧 경고이자 도전이었고 분위기는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그 말에 곧장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한 눈빛으로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인다면 저는 반드시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아래 조용히 다짐하듯 속으로 읊조리셨습니다. 이 고을의 정의를 세우는 일, 비록 고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고을의 중심지에는 월화루라는 이름의 기방이 있었습니다. 흔히 기방이라 하면
즐거움과 유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월화루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고을 사람들의 애환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그 기방이 단순한 유흥 장소가 아니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긴장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 도현 대감께서는 고을 유지들의 환영 만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만찬 장소가 바로 월화루였고 대감께서는 곧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기방이라니 내가 있을 곳인가? 내심 망설이시던 도현 대감께서는 주변 동료들의 권유에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옵니다. 고을의 중심이기도 하옵니다. 그 말에 그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월화루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날 밤 은은한 등불과 향기로운 꽃내음이 감도는 기방 안. 음악과 노래, 춤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도현 대감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고귀했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나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기방에 나와야 했던 여인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예술적 재능을 지니셨지만 운명의 장난 앞에 삶의 궤적이 달라지셨던 분이었습니다. 매화는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청아했지만 그 속엔 고통과 단단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넋을 잃고 그녀의 노래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저 목소리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구나. 노래가 끝나자 매화의 눈과 도현 대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선 분이시네요. 사또님이십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도현 대감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소. 이곳에 새로 부임한 이도현이요. 당신은? 저는 매화라 하옵니다. 서로에 대해 짧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마음 한켠에 묘한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청월현의 하늘에 다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던 밤, 도현 대감께서는 다시금 월화루를 찾으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환영 자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전하고 매화 아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화루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향기로운 백목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만이 나지막이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처음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고을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시품과 철학, 그리고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음은 어느새 깊고 조용한 물결처럼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화 아씨께서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해 저 같은 이가 사또님과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어온 억눌림과 지금 이 순간의 놀라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신분보다도 깊고 넓은 법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매화 아씨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부귀영화가 사라진 뒤에도 매화 아씨께서는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고된 시간을 버텨오셨는지, 그 길 위에서 무시와 조롱을 견디면서도 시와 노래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또님,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을 견뎌냈습니다. 이 이름 하나라도 지켜야 제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현 대감께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패한 유지들 사이에서 지켜야 했던 고결함, 정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단련해야 했는지, 그리고 백성의 삶을 위하는 길이란 결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현실까지. 책 속 글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현실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날마다 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고요한 강물처럼 깊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연민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매화 아씨의 지혜와 강인함에 진심으로 감탄하셨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노래 한 구절마다 깃든 정신력과 품위는 단순한 기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매화 아씨 역시 도현 대감의 진실하고 고결한 마음에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님, 처음에는 그저 배려 깊은 분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깊숙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연모라 하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을이라는 작은 세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눈빛 하나, 나란히 걷는 발걸음 하나조차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앞에선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현 대감과 매화 아씨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서로를 대한다 한들 사람들은 그 마음보다 신분이라는 두 글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특히 고을의 유지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조선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자로 자부하며 그 질서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생이란 그들에게 있어 어디까지나 흥과 연회의 대상일 뿐 관원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유력한 유지 중 한 사람이 도현 대감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늦은 저녁 찻잔이 식어가던 관아의 작은 방 안에서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님, 기생과 가까이 지내시는 일은 관리로서의 체면에 어긋납니다. 백성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여파는 사또님의 직책뿐 아니라 이 고을의 평온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지요.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관심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압박이자 도현 대감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잠시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후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이라 저는 관직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남들이 정한 틀보다는 제 스스로의 신념과 법칙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담담했고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 아씨께서는 도현 대감의 결연한 태도를 전해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의 숨을 내쉬셨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의 편견도 그 어떤 험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점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분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숨기거나 감추기보다는 자신있게 마주하고 지켜내기로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사랑, 신분 제도의 굴레 속에 갇힌 수많은 시선과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현 대감은 매화를 바라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와 정의를 되새기셨고, 매화 아씨는 도현 대감을 통해 다시 세상과 맞설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곧 서로를 지키고 세상의 틀을 넘는 선택이자 의지였습니다. 세상의 굴레는 여전히 두터웠지만 두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시작된 그 사랑은 차츰 바람을 타고 퍼져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청월현의 이도현 대감께서 부임하신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낯선 고을을 맡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셨던 그분은 이제 조금씩 이곳의 공기와 사람들의 숨결에 익숙해지고 계셨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처음엔 경계와 의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현 대감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느 관리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치장도 과시도 없었으며 백성 앞에서는 언제나 허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부정한 세금 수탈에 눈 감지 않으셨고 권력을 앞세운 폭력을 단호히 막으셨으며 억울한 사연 앞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백성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또가 오셨구나. 이런 말이 장터와 우물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 대감께서는 매화 아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을에 부임한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을요. 매화 아씨는 눈을 조금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마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또님, 저는 늘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신분도, 운명도, 여자라는 이름도 저를 올가매는 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부터는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이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만은 처음으로 날개를 단 듯하였지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고귀하였기에 오히려 세상은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었고 곧이어 수군거림이 되었으며 이윽고 냉담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또가 기생과 정을 통한다더라. 믿기 어려운 일이라지만 요즘 들어 자주 월하루에 드나든다지 않소. 사또가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소? 법과 질서가 흔들리게 생겼구려. 도현 대감께서 단 한 번도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 않으셨고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신분이라는 굴레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외부의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분명했지만 세상은 그 진심을 이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도현 대감과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관찰사 박영수는 이 소문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현 대감의 올곧은 성품과 빠른 개혁 추진력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고을의 질서와 부조리를 자신의 손안에 두고 있던 그에게 도현 대감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박영수는 오히려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고요한 관아의 방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차를 들이켠 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도현, 내가 감히 나를 넘어서려 했던 죄 이번엔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그 따뜻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곧바로 그는 붓을 들고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단정했고 언어는 예법에 맞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청월현 사또 이도현이 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고을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였으며 공무에 집중하지 않고 기방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 백성들로 하여금 큰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청하옵니다. 박영수의 상소문은 삽시간에 상부의 귀에 들어갔고 동시에 고을 안팎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던 청월현은 소문이라는 그림자에 휩싸이며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상소문의 내용을 접한 그날 밤 관아의 작은 서재에 홀로 앉아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소문은 떨림 없이 펴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찌 이리도 쉽게 왜곡되는가.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리며 다시금 매화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조롱과 비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그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되었을까 두려우셨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도현 대감께서 밤새 창가에 앉아 계신 동안 매화 아씨 역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방의 등불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별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도현,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 입으로는 조롱이 되어도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진심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는 신분의 경계를 허물려는 사랑 앞에 더욱 거센 바람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도현 대감을 따르던 관리들조차 하나둘씩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의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도현 대감이 걸어가면 사람들은 인사를 하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심과 불신이 점차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님이 정말 기생과 그런 사이란 말인가? 예전엔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겉모습이었나 보지. 정의와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밤마다 자신이 상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무겁게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지금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센 강물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자 했습니다. 믿음만이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사또 이도현께 파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월현을 떠나라는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도연 대감께서는 매화를 찾아가 애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와의 사랑을 믿습니다. 떠나지만 마음은 늘 그대 곁에 있으리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이 마음 변치 않겠사옵니다. 언제나 그대를 기다리겠사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대감께서는 조용히 고을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매화는 매일 밤 달빛 아래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대가 돌아올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사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이라는 벽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져 조용히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과 한 여인의 기다림이 고요히 쌓여간 시간. 그 세월은 어느덧 새해, 3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깊은 산골 청월현을 떠나시던 날, 이도현 대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무거운 한과 절실한 다짐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 이곳의 부정을 바로잡고 매화와 우리의 사랑을 지키리라. 그 다짐은 바람에 흩날리지도 세월에 무뎌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수많은 고울을 누비는 동안 더욱 단단하고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이 도연 대감께서는 암행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겉으로는 낯선 옷차림과 이름 없는 관리였지만 실상은 임금의 특명을 지닌 어사로서 온 나라를 은밀히 누비며 부패한 권력을 파헤치고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을 지고 계셨습니다. 도연 대감은 말이 없었고 표정은 더욱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하고도 예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사또 이도현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떠났던 청월현으로 돌아오신 그날. 낯익은 고을의 산줄기와 강물,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대감의 마음을 오래된 기억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일상을 사는 듯 보였고 관청도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박영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고을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없었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대감의 귀환 소식이 조심스레 퍼져나가자 그들은 말은 아끼면서도 눈빛으로 그에게 조용한 희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신 건가? 그분이라면 이번에는 꼭 이 고을을 다시 밝히실 수 있으리라. 도연 대감께서는 고을 어귀의 비탈길에 발을 멈추셨습니다. 낡은 대나무 숲 사이로 봄바람이 흘러들었고 그 바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기억처럼 그의 옷깃을 스쳐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3년 전 그날 떠날 때의 마음처럼 가볍지 않구나. 그분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아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 대감은 깨달으셨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자신은 더 이상 그때의 젊고 순진한 사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단지 사랑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도현 대감의 두 번째 청월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다시 고을 안으로 향할 때 조용히 울려 퍼지는 정의의 서사가 봄바람을 타고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는 은밀히 월화루를 찾으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기와지붕 아래 매화가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님, 정말 오셨군요. 매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우셨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난과 기다림의 흔적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대를 두고 떠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매일 전쟁이었어. 도연 대감께서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고을에 다시 정의를 세우러 왔어. 매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사또님이 계시기에 저 또한 포기하지 않았사옵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대감께서는 고을 곳곳을 누비시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밀스럽게 만난 마을 어르신들은 저마다 박영수의 부패와 폭정을 증언하셨습니다. 저자가 들어선 이후로 세금은 2배로 뛰었고 부당한 징수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한 할머님께서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을을 구원하겠어. 밤이면 월화루에서 매화와 정보를 교환하셨습니다. 박영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와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화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암행어사로서 다시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오. 도연 대감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서늘한 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분은 조용히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사또님, 당신이 돌아오신 것은 나뿐 아니라 이 고을 백성들에게도 큰 희망이옵니다. 매화는 속삭이듯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저의 복수가 아닙니다. 고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 그대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굳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대와 함께 싸우겠사옵니다. 세상의 편견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꽃처럼 피어나야 하니까요. 마침내 도현 대감께서는 왕께 직접 증거를 바치시고 박영수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분의 충정을 깊이 인정하시며 박영수를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도연, 내가 있어. 이 고을에 다시 희망이 피었구나. 임금의 말씀에 도연 대감께서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매화 아씨에게는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던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임금의 명으로 양인의 신분을 하사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생도 몰락한 양반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은 단지 신분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존심, 숨죽이며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사랑 앞에서조차 자신을 낮춰야 했던 모든 시간이 비로소 하나의 존엄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청월현의 봄날, 고을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섰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그 순간, 서로의 눈빛에는 긴 시간 동안 견뎌온 아픔과 기다림,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고요히 녹아 있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 매화 아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의가 이제야 제대로 꽃을 피우는 것 같사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과 안도,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화 아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입가에 조용히 웃음을 머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지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눈물 겹도록 깊은 감사와 함께 이겨낸 여정에 대한 존경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사또님. 이제는 세상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긴 세월을 돌아 운명과 시련을 넘어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약속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두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신분과 편견, 차별과 고통을 뛰어넘어 정의와 진심이 어떻게 꽃 피우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상징이었다고. 이도현 대감과 매화 아씨.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 그 자체만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청월현의 전설이자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봄 햇살이 온 고을을 따스하게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청월현 고을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때보다도 설렘과 기대가 흘러넘쳤습니다. 이도현 사또님과 매화 아씨의 혼례가 드디어 거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싸움은 두 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다해 싸우셨던 도현 대감. 그리고 그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기다리셨던 매화 아씨. 두 분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 고을 전체가 이 사랑을 축복하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는 동안 고을 유지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거나 반대하던 이들도 도현 대감과 매화 아씨가 보여주신 진심과 굳건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생과 사또의 혼인이라니 놀라운 일이지만 그대들이 보여준 충성과 애정은 부인할 수 없구나. 진실된 사랑이라면 신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지요. 고을 광장에 수놓은 꽃과 등불 아래 백성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웃으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도현 대감께서는 혼례 복장을 입고 매화 아씨를 맞이하시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매화 아씨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 대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의 편견과 싸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요. 혼례식은 정갈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지만 두 분의 눈빛과 미소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축사가 이어질 때 고을 유지 중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진심은 결국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본받아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노라. 고을 사람들도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아닌 진심이 사랑의 조건이오. 이 말은 청월현을 넘어 먼 고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간애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밤, 고을 마당에서 두 분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승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연 대감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장벽도 우리 마음만은 가로막지 못했으니까요. 매화 아씨께서 잔잔히 대답하였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남아 청월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에도 신분이 아닌 진심이 사랑의 조건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